2021 연 가을, 저는 제 사무실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세상을 핥히고 지나간 후 글로벌 공급망은 역사상 유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었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칩의 리드 타임,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당시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온통 붉은색 경고였습니다. 40주, 45주, 심지어 52주. 1년의 기다림. 세계 유수의 반도체 공급사들이 내놓은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독일의 정밀함도, 일본의 장인 정신도, 미국의 거대한 생산 능력도 이 거대한 혼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가 이정훈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기존의 국제 질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과 독일이 완성했으며 중국이 값싸게 생산하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죠. 지난 20년간 제 경력 전체는 이 시스템의 논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더 완벽한 적시 생산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전문성이었고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모니터 한 구석에서 그 믿음을 그대로 두기 어렵게 만드는 기이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녹색 섬과도 같았죠. 15주, 18주, 16주. 세계적인 대란 속에서 거의 평시에 가까운 리드 타임을 유지하고 있는 공급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여러 번 재부팅하고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업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작은 신호를 말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나간 세계라고 부르는 그곳은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020년 팬데믹 직전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완성한 적시 생산 시스템은 재고를 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의 표준화는 모든 부품이 오차 없이 맞물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보장하는 안전한 항로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리에 충실한 신봉자이자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며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공급망을 단일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십시오. 중국을 활용하십시오. 실제로 2019년 유럽의 한 자동차 부품 회의에서 저는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다변화하자는 제안을 재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의 모든 데이터와 이론이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부품이 단일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단일분의 지체도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그 기계 안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오직 비용과 시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계의 완벽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일수록 작은 모래알 하나에도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너무나도 완벽한 기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첫 번째 모래알이 던져졌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숭배하던 효율성이라는 신의 재단에 던져진 폭탄이었습니다. 항구는 폐쇄되었고 공장은 멈췄으며 하늘길과 바닷길은 막혔습니다. 적시 생산은 적시 재앙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글로벌 공급망은 불과 몇 달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팬데믹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더 큰 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까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는 있을까라는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효율성은 사치가 되었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낯선 단어가 모든 회의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의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2022년의 어느 날 새벽 3시 유럽의 한 의료기기 고객사 씨 이오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그들의 중요 의료 부품이 환적 항구에서 다른 국가에 의해 긴급 징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서도 국제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원시적인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그 전화 통화 속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거대한 폐허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약속을 어기는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가? 2023년 초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지사의 전략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이 계약은 수십억 달러 규모이자 지사의 향후 10년 기술 로드맵을 좌우할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안건의 중압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지사의 COO는 화면에 띄워진 파트너 후보군 목록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미국 파트너는 어떻습니까? 물론 국내 생산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지만 새 공장을 짓고 승인을 받는 데만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본 파트너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우리 요구에 맞춰 생산 공정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들의 정교함은 때로 경직성으로 다가옵니다. 중국 파트너는 물론 빠르고 저렴하겠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의 미래를 전략적 신뢰도가 바닥인 곳에 걸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공급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파트너들은 품질과 표준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필요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COO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았고 어떤 선택도 회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의 강자들이 테이블을 지배했을 터인데 이제 그들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강점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약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맨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부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부사장의 질문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물론 삼성, LG, SK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빠른 추격자 혹은 우수한 제조업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기엔 어딘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빠르게 움직이지만 과연 깊이가 있는가? 그들의 기술은 혁신적이라기보다 모방적이라는 오랜 편견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제게도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지사의 총괄 사장이 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이 박사, 당신은 공급망 전문가이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그 기이한 숫자는 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의 능력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걸 만큼 충분합니까? 총괄 사장의 질문은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왜 그들이 이 혼돈 속에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무제표나 생산 능력 보고서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보았던 그 녹색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던 훨씬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꺼내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 훨씬 더 근본적인 곳, 즉 문화와 언어라는 무형의 영역으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총괄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 한국 기업들의 속도와 신뢰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평범한 경영학 강의실을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이비리그의 한 교수님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데니얼 휘트모어 교수님은 한국의 진정한 힘이 총이나 돈이 아닌 글자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기술 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글자라니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빠르고 쉽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스크린에 한글 자모 체계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사유체계입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형태,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 며칠 만에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습득의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휘트모어 교수의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다른 문명들이 문자를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로 삼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백성의 공유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를 재설계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토대 위에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증폭기가 더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더 빨리 배우는 것을 넘어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전파하고 기술을 더 빠르게 습득하며 팀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2장의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 장은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었고, 다른 한 장은 한국 기업의 동일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독일 것은 논리적이고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것은 훨씬 더 많은 피드백 루프와 병렬 작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언뜻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루프의 시간이 훨씬 짧았고 의사결정 단계도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무모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가 만들어낸 의사소통과 사유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오는 최적화된 속도입니다. 인터넷은 이들의 기존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에는 이제 웅성거림 대신 진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속도는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집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휘트모어 교수님이 말했듯이 약속을 지키는 문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구호가 아닙니다. 고도로 연결된 사회이자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신뢰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 실패를 넘어 사회적 실패를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과 중동의 한 국가가 체결했던 국방 계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납기 기한은 국제 표준보다 훨씬 짧았고 기술적 요구사항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산업체는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약속된 품질의 장비를 인도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자체적인 검수 과정에서 발견한 작은 결함을 고객에게 먼저 알리고, 심지어 고객이 인지하기도 전에 자비로 완벽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함은 사실상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고객이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택한 것은 가장 저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유일하게 그대로 이행한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수십 장의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 이행의 개념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신뢰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목격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희소한 전략적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통화는 더 이상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측 가능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가 제시한 한국 모델의 논리적 흐름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진 파격적인 의미에 대해 숙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십 년간 자리 잡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저항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회사의 미래를 걸어도 되는가? 지사의 총괄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한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박사. 당신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다른 선택지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만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상은 잠정 중단합니다. 저는 다음 주 서울로 출국하여 한국의 잠재적 파트너들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향후 10년 기술 로드맵,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미래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빠르지만 어딘가 믿업지 못한 이미지의 국가에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결정이 실패한다면 저를 포함한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모두의 경력은 물론 지사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이 가진 엄청난 무게를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나 슈투트가르트가 아닌 한국의 판교로 옮겨졌습니다. 총괄 사장님의 서울행 결정은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밤샘 작업을 거쳐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일본과 독일의 잠재적 파트너들과도 예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한국 모델의 진정한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파트너들은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72시간 내에 그들은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타타이 F 팀을 꾸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들은 이미 지사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분석한 초기 제안서와 상세한 구현 계획, 심지어 배터리셀의 가상 프로토타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빠르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파트너는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위해 2주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은 존중할 만했지만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일 파트너는 30페이지에 달하는 준수 표준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절차와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강박은 변화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교함은 그들을 얽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사의 총괄 사장님은 서울에서의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 저는 지난 30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효율성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운영 시스템들 간의 정면 대결이었고 한국은 그 대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총괄 사장님의 서울 방문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사와 한국 파트너 간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고 한국 기업은 18개월 내에 새로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 파트너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무려 1년이나 빠른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그들의 약속이 단순한 허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의 약속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는 약속된 기한을 2개월이나 앞당겨 공장의 기초 공사를 마치고 주요 생산 설비의 설치까지 완료했다는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현장에서 오는 보고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문제나 공정상의 난관이 발생해도 그들은 아침에 문제가 보고되면 저녁에는 이미 2가지에서 3가지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문제 해결 속도는 제가 알던 어떤 기업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들의 생산 라인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선하고 진화하는 듯 했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의 젊은 프로젝트 리더가 영상통화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지사와 한국 파트너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박사,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빠릅니까? 어떻게 그런 속도를 낼 수 있죠?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의심의 대상이었던 한국 기업의 이름은 이제 궁금증과 관심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사와 한국 파트너의 성공적인 협력 소식은 단순한 업계 뉴스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경제 매거진들은 K배터리의 비상을 다루기 시작했고 전문 분석 기관들은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회복 탄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제가 초반에 제시했던 그 기이한 녹색 숫자는 이제 한국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회자되며 K-서플라이어라는 신조어가 전략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빠르게 파급되었습니다. 지사의 경쟁사들은 서둘러 자사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한국의 파트너십 기회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때 제가 과소평가되어 온 한국 기업들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던 기억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한 대형 투자은행이 새로운 신뢰 프리미엄, 왜 한국 공급망이 전략적 자산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을 때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공급망이 제공하는 낮은 위험 프리미엄을 수치화하여 예측 가능한 신뢰가 곧 측정 가능한 재무적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신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냉정한 숫자로 증명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어떤 트렌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정의하는 주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는 언제나 패배의 쓰라림이 존재합니다. 지사와의 배터리 계약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기업들 중에는 일본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는 옛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예이 박사, 우리는 기술력에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부 프로세스는 너무나도 느렸습니다. 링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는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내부 합의를 추구하다가 외부 세계의 속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쓰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계약에서 탈락한 후 우리 경영진은 3개월 동안 왜 우리가 졌는가만을 분석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찾기보다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었죠. 우리의 구조적 경직성은 유연한 적응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교함과 전통은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교함이 더 이상 장점이 아니라 부담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신뢰성 모델은 비단 배터리나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욱 거대한 흐름, 즉 21세기 글로벌 공급망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 거대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폴란드와 호주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수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납기 기한을 제시할 때 한국은 파격적인 속도로 무기를 생산하고 인도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협력 모델은 수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빠르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와 미국의 유수 기업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다름 아닌 약속된 예산 내에서 약속된 기한 내에 완공하는 압도적인 사업 관리 능력에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예측 가능한 실행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프라 건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시공사를 넘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발주처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 OEC, D국가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완공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정시 완공 및 예산 준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무려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의 속도와 신뢰성이 특정 산업의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 역량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강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데니얼 휘트모어 교수님의 결론을 상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영향력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감히 의존할 수 있는가에서 온다. 이 말은 21세기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과거의 권력이 군사력, 경제 규모 혹은 자원의 통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권력은 예측 가능한 실행력과 변함없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회의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될 수 있을까 또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한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하나의 전략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요란한 구호나 과시적인 외교 정책 없이 묵묵히 증명된 실행력을 통해 스스로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강점으로 세계의 중요한 공급망과 안보, 심지어 미래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이는 곧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전략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 즉 신뢰 기반의 전략적 의존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히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사의 제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안하며 심지어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이자 선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최근 한 국제산업 포럼에서였습니다. 미국의 한 거대 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파트너에게 초기 제품 사양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이 제안한 훨씬 더 나은 제품 아키텍처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청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을 넘어 고객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배우는 순간, 이는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전략적 지식과 혁신적 통찰을 교환하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움직이는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위상이 완전히 역전된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표준의 확립으로 귀결됩니다. 21세기 전략적 공급망의 표준은 더 이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과거 중국 모델이나 모든 비용을 불사한 완벽한 품질, 과거 일본 / 독일 모델. 이 아닙니다. 새로운 표준은 속도 플러스 신뢰성 플러스 적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최적으로 균형 맞춘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표준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은 사유의 기반, 한글입니다. 지식 습득과 정보 교환의 속도를 극대화하는 언어적 유산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기술 인프라, 초고속 디지털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인프라는 이러한 언어적 강점을 전 사회적, 산업적 역량으로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꼭지점은 인적 자본, 고도화된 교육과 훈련입니다. 높은 교육열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인재 풀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꼭지점은 실행 문화, 신뢰와 약속 이행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문화는 속도와 효율성이 무모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인 빠르고 유연하며 믿을 수 있는 국가 모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라는 척도로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그들의 사회 운영 체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앞날이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미중 갈등과 같은 복잡한 지정학적 압력, 그리고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도전들이 오히려 한국의 독특한 강점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한 젊은 한국 정책 이반자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존 조건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더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기보다 위기를 자신들의 본질적인 강점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믿을 수 있게 실행하는 능력이 바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시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심오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화면에서 그 기이한 녹색 숫자를 보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알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1세기 진정한 강대국은 더 이상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로 정의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누가 다음 미국이 될 것인가 또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믿을 수 있게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함에 대한 요란한 구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묵히 증명된 능력에서 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분석하고 탐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